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오늘은 아홉 번째 영상이네요. 벌써 아홉 번째네. 예, 지난 시간까지 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어떤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쭉 다 다루었고요. 원래 그런 머신러닝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강 어떤 모양새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음,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지나가고 나면은 그 관련성이 좀 또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여태까지 흐름하고는 약간 벗어나지만, 오늘은 그 딥러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보다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들 이제 처음에 접하실 때 굉장히들 어려워하시는 것, 항목 중에 하나가 AI하고 머신러닝이 똑같은 거예요? 라던가, 그 다음에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은 뭐가 달라요? 둘 다 러닝이라는데 딥러닝은 뭐고 머신러닝은 또 뭐예요? 딥러닝이 AI 아닌가요? 막 이야기가 이제 막 섞여서 막 혼동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하고 AI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다시피 딥러닝은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의 별칭입니다. 즉, 제가 머신러닝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수는 복수로 존재한다고. 그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딥러닝이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그냥 딥러닝이라고 별도로 별칭으로 불러요. 일단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겠죠. 그러면은 인공신경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신경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신경망이에요. 그럼 신경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뇌 속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사람의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 머릿속을 요만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유리창에 금 간 것처럼 막 이렇게 복잡한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건데 뭐 다 기억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자, 그 중에 한 부위를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복잡해 보이는 실선의 연결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뉴런이 있어요. 하나의 뉴런이 있고 또 다른 뉴런이 있죠. 자, 인간의 머릿속에는 평균적으로 성인의 두뇌 속에는 이러한 한 뉴런이 천억 개가 넘는답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럼 그 하나의 뉴런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앞부분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접수하는 시냅스 부분이 있고요. 그 시냅스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들어와요. 정확하게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우리 신경세포는 전부 다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일단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뉴런의 시냅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뉴런이 보내는 신호를 인풋으로 받고 입력값으로 받고 이 셀 바디에서 얘 나름대로의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로직이 있고요. 그 결과를 액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다른 뉴런도 또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받고, 자, 이 과정이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동작 방식을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으로 모사한 거예요.
인간의 뉴런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요게 한 뉴런 단위라고 본다면 인공신경망에서의 한 뉴런 혹은 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빨간색 영역이 얘를 모사한 거예요.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동작 방식만 따라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뉴런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값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모종의 처리를 이렇게 거쳐서 그 결과 값인 y를 다른 뉴런으로 전달한다.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으로 전달한다. 이게 인공신경망의 기본 컨셉입니다. 자, 이렇게 뉴런들이 그러면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되겠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뉴런이고요. 그다음에 요 연결된 실선들이 뭘 의미하느냐면 요 파란 실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뉴런들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계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죠. 자, 이 계층의 수를 기준으로 이 수가 중간 단계가 한 뭐 최소한 2개 이상이다 정도가 되면 그래서 전체 계층의 수가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레이어의 수가 약 뭐 4개에서 5개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냥 딥 러닝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딥러닝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복잡한 인공신경망이 곧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딥이라고 부르냐? 이 레이어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굉장히 이렇게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딥러닝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제가 IBM에서 웨비나를 제가 듣다가 자료가 너무 괜찮아서 요청을 받은 자료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IBM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딥러닝이 어디에 쓰이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딥러닝은 어, 머신러닝의 가능성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죠.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여러 알고리즘이 있지만, 자, 뭐 특히나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텍스트 인식, 사운드 인식, 자,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강점을 보여요. 근데 여기에 뭐 이제 활용 예시들을 보시면은 뭐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보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이미지 인식과 분류거든요. 동물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동물이냐 하면 이게 개다, 고양이다, 사자다라는 걸 분류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던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즘에 뭐 챗봇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 나오잖아요. 시리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다 뭘로 돌아가냐? 기본적으로 딥러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확대 영역이 있죠. 자, 나머지는 뭐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저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처음 보는 기술은 뭐와 같다? 마법과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자동차가 런던 시내를 활보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대요. 악마라고. 마차인데 말이 안 끌어. 근데 움직이잖아. 연기 쿵쿵쿵쿵 뿜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악마로 봤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법으로 보거나. 왜? 그 시대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연기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딥러닝을 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연기관과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요 뒷부분에 시간을 좀 들여서요. 어, 딥러닝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잠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은, 아, 딥러닝이라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그러니 뭐 이런 한계는 있겠구나, 라고 좀 그 실체를 아는데, 조금이나마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뒷부분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 0부터 9까지 숫자, 손으로 쓴 그 숫자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키보드에 8자나 4자를 누른 것이 아니고 내가 손으로 쓴 글씨를 이미지 파일로 스캐닝을 했든 어떤 뭐 직접 입력 방식을 통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가 이미지 파일로 변환됐을 때 그것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 어떻게 할까? 그때도 딥러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8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은 기본적으로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8픽셀이고 지금 예시에 든 것이 여기도 28픽셀이에요. 그러면 28, 28 곱하면은 전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8이라는 손글씨 이미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784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784개의 픽셀을 이런 식으로 다 펼쳐보죠. 다 펼쳐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지만 각 픽셀마다 밝기가 다 다르죠. 다 까맣다가 여기 가면 어떤 애는 굉장히 밝고 어떤 애는 약간 회색이고 어떤 애는 그거보다 조금 검정색에 가깝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픽셀이 색깔이나 그 밝기에 따라서 값을 다 매겨본다고 합시다. 그 밝기를 숫자로 전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까만 영역은 전부 다 0인 걸로 0인 게 보이시죠? 여기 까만색은 다 0으로 돼 있고 이만큼은 다 0인데 색깔이 좀 환한 부분은 값이 다 있죠. 밝기에 따라서 좀 어둡다 싶으면 좀 값이 작고 밝으면 밝을수록 값이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784개의 픽셀에 전부 각각 밝기를 기준으로 숫자를 준 거예요. brightness 값을 numeric으로 준 거죠. 숫자 값을 준 겁니다. 그러면 784개의 픽셀에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뉴런을 하나 만들어요. 뉴런이라는 게 이제 그 동그란 점이라고 그랬죠. 동그란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뭘 하는 거냐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784개의 픽셀 값이 뭐가 되느냐? 입력 값이 되는 거예요.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풋을 받는 뉴런은 몇 개가 필요하냐? 78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는 784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뉴런에는 인풋이 하나의 픽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부터 784번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예요, 여기는. 첫 번째 레이어에 784개를 받았고 자, 이것을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연결을 시켜주면 얘는 여기 이제 그 다음 레이어입니다. 물론 이 뉴런이 하나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만 예로 들자면 이런 식으로 780개의 뉴런이 각각 여기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네. 요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자, 이거는 그래요. 합시다 그냥. 웨이트예요.
weight라는 거는 가중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중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x에 들어있는 값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뭐 10이었고 여기가 180이었다고 치죠. 그러면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W1이 1이고 W2가 0.5고 W3이 또 한 예를 들어서 2예요. 그러면 이 값과 인풋은 0이고 웨이트는 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달되는 최종 값은 뭐냐면은 W1 곱하기 X1이에요. 얼마죠? 1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W2 곱하기 X2니까 이것은 10 곱하기 0.5 이퀄 5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180 곱하기 2는 36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하나씩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F는 사실 이제 그걸 의미한 건데 아 하여튼 그냥 여긴 자세한 거 넘어갑시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요. 우리가 무슨 액티베이션 함수 아니면 이걸 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시그모이드니 렉티파이어니 뭐 소프트맥스니 이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요 방식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더하자면 이제 이 각 영역마다 또 바이어스라 그래서 B1, B2 뭐 이런 게 또 들어가요. 자, 이런 건 일단 넘어갑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돼서 이 단계에 들어가서 다음 레이어로 결과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를 겹쳐 놓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여기 나온 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전체 784개의 픽셀을 1번부터 744까지 전부 인풋 값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음 레이어의 뉴런으로 쭉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그림입니다. 이걸 이제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이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예시를 든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은 뭡니까? 여기다가 784개의 뉴런을 픽셀을 다 입력값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0부터 9까지의 총 10개의 숫자 중에서 얘가 어떤 놈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 라는 답을 이 전체 모델이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내어줘야겠죠. 그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은 최종 아웃풋, 최종 출력값이 나오는 레이어, 오른쪽 마지막 레이어의 값은 10개로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맨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뭘 했었냐면 픽셀을 이 그림을 말 그대로 최소 단위로 다 쪼갠 거죠. 최소 단위로 다 쪼갠 다음에 단계를 거치면서 얘가 뭘 하냐면 이 영역을 조금씩 크게 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뭘 의미하냐? 최종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 최종 아웃풋 레이어 이전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8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이 정도 단위로 쪼개놓고 이 각 얘는 요 영역 아니 파란색 모르겠다. 자, 여긴 요 영역이에요. 첫 번째 이 뉴런은 마지막에 있는 뉴런은 얘는 요 영역.
얘는 요 영역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각 하나하나의 최종 뉴런은 요 각 하나하나의 작은 영역을 대표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 대표 영역차 애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최종 투표를 하는데 내 지역구에 국회의원처럼 내 지역구에 요 영역에 하얀 값이 요만큼 더 있다. 그리고 까만 값이 이렇게 많다. 이럴 때는 이 숫자가 내 영역에 이럴 때는 최종 결과값이 0일 가능성은 얼마고 1일 가능성은 얼마고 2일 확률은 얼마고 3일 확률은 얼마고 4, 5, 6, 7, 8, 9에 대한 최종 확률을 각각의 0부터 9까지의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일지 각각의 확률을 이 마지막에 있는 단계까지 오면 이 각각 영역에서 0부터 9까지 중에 어떤 것일 확률이 얘는 10%, 얘는 20%, 얘는 17%, 등등등 등등등등등등 나오다가 여기 와서는 이거는 한 78%, 얘가 예일 확률은 한 56%, 뭐 이런 정도로 얘가 각각 애들이 다 결과값을 내겠죠. 최종 아웃풋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잘 훈련이 됐다면 최종적인 최종 결과가 얘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뉴런들이 확률 투표 결과상 얘가 제일 높아야 제대로 동작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을 예로만 들면 전체 이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게 쭉 하는 과정은 주로 뭘 하는 거냐면은 전체 이미지의 일부의 특성을 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말단 픽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범위를 줄여 나가다가 각 지역구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봐서 얘가 0부터 9일 때까지의 가능한 최종 옵션 중에 출력값 중에 어떤 놈일지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을 중위를 모아서 제일 확률이 높은 애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결과값은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최종 결과값은 뭐가 나오냐? 8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은 왜 인간이 숫자 8을 보고 저것을 8로 인식하느냐는 사실 누구도 설명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고려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막 이 방식을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구현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것도 이 전체 네트워크, 뉴런 간의 네트워크 모양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무슨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볼츠만 머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컨볼루셔널 이거는 CNN이라고 하는 거 방송사 말고 라고 부르는 것만 지금 예시를 든 거고요. 간단하게 그것도. 자, 어쨌든 뭐 간략화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얘기는 길어졌지만 이 얘기를 이제 설명드린 거는 처음에 이제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 네트워크라는 것이 마술은 아니다. 얘들도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기본 알고리즘을 더 확장해서 응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을 수 있게 알고리즘을 또 변형도 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사용자 용도와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아니다. 자, 그러면 숫자 8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미지를 인식했어요.
그럼 굳이 같은 방식이 텍스트에, 그러니까 음성에 내지는 프리 텍스트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냐? 없죠. 적용을 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뭐 영상 인식, 자연어 인식 이런 거에 굉장히 그냥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는 분석할 수 없었다, 컴퓨터를 이해시킬 수 없었다는 형태의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딥러닝의 요즘에 가장 큰 가능성, 가장 큰 어떤 용도입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서 더 많이 나갔어요. 저도 뭐 그것까지는 다는 모르고. 자, 어쨌든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제가 이게 지금 총 시간이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럼 딥러닝이 좋은 건 알겠어. 뭐 그래 마술이 아니야. 그러면 딥러닝은 전지전능해? 아니요. 딥러닝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왜 전지전능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설명하시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는 딥러닝의 한계, 현재 한계. 1번, ANN, 즉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모태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정답 데이터를 다량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학습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학습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학습 데이터가 단순히 어디 그냥 다 널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를 인식하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개 사진이 몇만 장, 몇십만 장은 필요하겠죠. 그거 어디서 확보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지 내신이 뭐 이런 데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없는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제 무슨 뭐 GAN 그래서 Generative Adversary Network 뭐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양을 뭐 이렇게 줄여주는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는 방식이 이제 또 시도되고 있고 뭐 활용되고 있고 뭐 활용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연구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습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부동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컴퓨팅 환경, 컴퓨팅 성능이라고 합시다. 이 컴퓨팅 성능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딥러닝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뭡니까? 정답 데이터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딥러닝도 똑같아요. 딥러닝이 아까 그 이렇게 노드나 뉴런 네트워크 같은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훨씬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성능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초고성능을 필요로 해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TPU라는 그 머신러닝 전용 아니면 AI 전용 딥러닝 전용 뭐 C 프로세서들이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인텔이 뭘 만드네. 그런 이유는 딥러닝에 소요되는 컴퓨팅 성능이 너무너무나 높고 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일반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 기업이 아니라면 참 골치 아픈 거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대규모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일반 다른 무슨 그 하이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는 딥러닝 서비스를 내가 돈 주고 사용을 하던가 그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AI나 딥러닝 관점에서는 큰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트랜스페런시 문제예요. 투명성 혹은 뭐 요거는 비슷한 것은 뭐 설명 가능성.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복잡해져요. 딥러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단계가 뭐 한 20단계, 30단계, 레이어가 한 30단계, 40레이어까지 간다 치고, 그 다음에 막 뉴런의 개수는 뭐 몇 천만 개가 몇 천만 개 좀 많다. 한 백 개까지 막 늘어간다고, 몇백 개, 몇 천 개까지 늘어간다고 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 인식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가중치, 뭐 W값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 달려있는 가중치 값이 다 해서 1억 4천만 개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학습을 한번 할 때마다 1억 4천만 개의 값을 계속해서 조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돌아가긴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 인간이 보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나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왜 팔자를 보고 팔자라고 인식하는지 설명을 못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팔자를 팔자로 인식하는 것을 사람이 설명을 못해요. 왜?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변수값을 사람이 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딥러닝 그 알고리즘이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하는 게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컴퓨터가 한테 이미지를 계속 주고 뭐 학습 이미지가 됐든 학습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 주면 이 컴퓨터는 딥러닝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수많은 변수를 학습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조정을 막 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이 한 번 이미지를 넣어줄 뭐 학습 데이터를 넣어줄 때마다 야 그러면은 이제 가중치가 어떻게 변했고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2억 4천만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본다 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나왔는데 얘가 잘못 동작한다고 치면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가 나면 나는 그걸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과값을 냈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그 누구냐 우리 저 스티븐 호킹 박사님 아니면은 그 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 분들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들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얘기하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딥러닝에 기반한 AI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막 점점 더 맡기 시작했는데 인간은 걔가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의 두뇌로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만약에 AI가 내린 결정을 그러면 우리가 다 감내할 수 있느냐? 그때 가서 우리가 그 AI 결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삼는 거죠. 자, 그런 게 세 번째 이슈고요. 저, 네 번째 하나 더 합시다. 얘네들은 전문화돼 있다는 거. 그것도 아주 전문화돼 있다는 거. narrow, 이런 거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그죠? 알파고 바둑 진짜 잘 두겠죠? 근데 바둑 본격 시작하기 전에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 간에 오목 대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알파고가 이세돌 오목 이길 수 있어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다섯 수만 이길걸요? 더 돌 다섯 개 띡띡띡띡 놓으면 이길걸요? 아, 바꿔 말하면 알파고를 상대로 오목으로 알파고랑 경기해서 이 세상에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오목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파고를 오목으로 못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세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앉아서 이세돌을 오목으로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바둑과 관련된 모든 심지어 저는 이세돌 앞에서 바둑판도 안 들 거예요. 바둑 돌도 안 들 거예요. 어느 정도 평균선 이상은 두겠죠, 이세돌은. 왜? 인간한테는 인간의 그 지능이라는 것은 한 가지 태스크에 물론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세돌이 바둑 프로기사라 그래서 오목 못 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체스 시켜도 아마 체스도 꽤 돌걸요? 그런데 알파고는 뭐만 합니까? 알파고는 바둑만 둬요. 오로지 바둑 외길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이것은 사실 딥러닝 자체에만 한계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AI의 전체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이 AI가 할 수 있는 것은 알파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다른 AI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최초 우리가 기획했던 거 하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알파고가 바둑만 두는 게 아니고 오목도 둘 줄 알고요. 우리 사람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전반적으로 다 갖췄는데 바둑도 이세돌보다 더 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전반적인 지능을 다 구현해 놓은 것. 그것을 갖춘 AI를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가는 길이 이만큼 있어요. 필요해요. 여기서 이만큼 가야 돼요.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으세요? 누구도 이거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우리 여기쯤 왔어요. 여기가 시작점이면 우리 아마 여기쯤 왔어요. 여기에 가려면 아휴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그러니까 딥러닝 네트워크 모드가 됐든 딥러닝에 기반한 AI가 됐든 아니면 다른 머신러닝에 기반한 AI가 됐든 자기가 설계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거예요. 발휘해요, 실제로. 그러나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한계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AI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뺏기고 이제 무슨 뭐 사람들은 그냥 어디 매트릭스처럼 진짜 배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아직 한참 남았고요. 제가 보기엔 제 손자 때까지도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뭐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만큼 이제 좀 잘 모르는 영역이 많다 보니 어떻게 좀 맹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렇죠. 뭐 과신맹신 내지는 지나치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 조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어떤 애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시면 이게 마법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한계들도 아직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주제넘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딥러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머신러닝의 어떤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하드웨어가 어쩌고 스펙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저도 몰라요, 참고로. 저도 모르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대강 컨셉 면에서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정도를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